네. 네. 근데 이 유명한 판사님이죠. 아마 판사님들 중에 유일하게 2번 나왔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그런 것 나중에 같은데요? 이제 나오실 거 같죠? 안녕하세요. 시네가 시네가 PD입니다. 네, 영화와 드라마 속 이슈를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스타벅스. 오늘은 우영우 리뷰 6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거리가 어떻게 됐었나요? 이 6화에서는요, 되게 멋있는 여성이 나와요. 탈북 여성. 예. 이 여성이 실제로 이제 공범과 함께 강도상해죄를 저지르는 어떤 현장에서 이제 신고되어서 체포되었는데 수사받다가 이제 재판으로 가기 전에 아마 기소되기 전이겠죠. 그때 아이가 너무 어려서 거기서 3살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너무 어려서 이 아이가 지금 내가 교도소를 가면 나를 엄마를 잊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에 도망을 가요. 그리고 5년 뒤에 나타나서 이제 아이가 다 커서 보육원에 맡기고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려고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무법인 한바다에 이제 이 사건이 의뢰가 된 것이었고요. 처음에는 최수연 변호사가 맡고 있다가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너무 이제 이 피고인한테 감정이 이입돼서 너무 뭐 흥분하니까 정명석 변호사가 우영우 변호사 보고 워워 하라고 했지만 우영우 변호사도 만나고 났더니 이 열혈 여성에게 또 이 모성에 네. 감동해서 같이 흥분해서 저희가 집행유예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되죠. 네. 어떻게 최영희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뭐 감정이입 좀 하시는 편인가? 저도 사실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이게 제가 처음에 변호사가 딱 됐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연차 높은 변호사님들이 변호사가 피고인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감정을 갖고 진행하면 안 돼. 왜요? 왜요? 왜냐하면 피고인하고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객관적인 눈을 상실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는 거기 그 최수연 변호사랑 우영우 변호사처럼 막 흥분하다 보면은 막 말도 안 되는 막 법리도 막 주장하고 이런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전체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법리적으로 또 잘 판단하고 좀 이런 합리적인 눈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것과 별개로 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었어요. 근데 실제로 저도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면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좀 흥분하게 되고 이렇게 최후 변론 저도 하잖아요. 이제 변호인 최후 변론 해주세요 하면 저도 모르게 막 울컥해서 변론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 드라마에 보면 정명석 변호사가 이 사건을 딱 맡은 다음에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 약간 이런 얘기 하면서 답이 나와 있는 사건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이게 제한이 있잖아요. 네. 이게 특히 강도상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집행유예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강도상해죄가 거기서도 막 그 두 변호사가 하고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하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판사가 이제 감형을 해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이렇게 이제 판사 재량으로 감경해 주는 걸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법적으로 2분의 1까지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년이면은 3년 6개월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집행유예라는 거는 저희가 첫 해인가 말씀드렸는데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고 풀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거는 3년, 징역 3년까지 받아야 집행유예를 붙일 수가 있어요. 붙여줘요. 근데 이 강도상해는 아무리 감경해도 장량 감경을 해도 3년 반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 집행유예가 안 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정명석 변호사가 그러면 장량 감경 말고 특별한 법률상 특별한 감경 사유를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가중해서 감경해봐라.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두 변호사가 시작한 거죠. 찾아봐라 이러진 않았고 네. 안 될 텐데. 그랬나요? 어차피 네. 두 가지의 감경 사유를 같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판사가 최대한 감경해준다고 하더라도 3년 6개월. 그러면 3년 미만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다른 양형 사유를 찾아야 되는데 어려울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범에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과의 그 균형을 판사 입장에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독립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론이 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었다, 위법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균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명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공범에게 이미 형이 내려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4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정명석 변호사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배심원들 판결도 그냥 그렇게 나왔죠. 4년으로 나왔고 이제 묘수를 판사님이 발의하시게 됐죠. 근데 이제 이 판사님이 되게 특이하셨던 게 이제 본관에 집착하시는 판사님이 다음에 어쨌든 이 판사님이 이제 저 보시고 아마 놀라셨을 텐데 다른 어떤 분도 저한테 질문하셨거든요. 뭐냐면 왜 방청석에 아무도 없고 판사님이 있고 그다음에 검사님 있고 변호사 둘 피고인도 없고 이렇게만 있는 이거는 뭐죠? 이상한데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공판 준비기라고 하고요. 이제 실제 공판을 그러니까 실제 재판을 하기 전에 어떤 쟁점이 있나 또 어떤 증인신문을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준비 기일을 하고 그럴 경우는 조금 방청석도 없고 조금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조금 이제 편하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본관이 뭔가 뭐 이러면서 말을 끊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들고 얘기해라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이 유명하 판사님이죠. 네. 이 유명하 판사님이 은근히 공정해요. 결론이.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드라마적 요소로 이 본관을 자꾸 물어보시는 게 현실에선 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 공정함의 어떤 딱 이 표본을 잘 보여주시는 치우치지 않는다 자기는 본관에 보여주시는 면이 있어요. 아마 판사님들 중에 유일하게 2번 나왔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그런 것 나중에 같은데요? 이제 나오실 거 같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언제 찍고 있는지 지금 미리 보고 얘기하는구나. 근데 저는 맞습니다. 그거는 뭐 그래 뭐 재미삼아 뭐 본관도 물어볼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최수연 변호사가 저는 부장판사 뭐 무슨 최보연 부장판사님의 딸입니다. 제가 맞아요. 딸입니다. 이거 저는 정말 너무 부적절하죠. 놀랐어요. 완전히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한 것이고 사실은 거기에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했으면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검사님도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표정만 구겼지만 검사님도 이거 기피 신청도 할 수 있고 맞아요. 판사님이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할 것 같다. 부장판사 그러니까 물론 부장판사님의 딸이 변호사로 있는 사건이 왜 없겠어요. 많지만 그걸 드러냈다는 거는 너무 부적절한 거였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드라마 요소상 왜냐하면 뒤 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판사님 방에 쳐들어가야 되는데 쳐들어가려면 방법이 없어서 제가 아버지 뵈러 왔어요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요소들 때문에 넣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재판 중에 판사님실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죠. 그런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고, 거기서도, 이제 그 부분 좀 얘기를 해보면, 제가 또 집중했던 건 뭐냐면, 그 두 변호사가 쪼로로로 가가지고, 뭐, 이런 사정이 있고요. 뭐, 이것도 주장해보고 싶고요. 뭐, 다시 뭐,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모성애 때문에 5년간 이제 도망갔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판사님을 딱 클로즈업 되면서 판사님 눈빛이 흔들려요.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 피고인이 이런 어떤 사정 때문에 도망가셨던 거였구나. 그리고 나서 딱 아이를 이 정도 키우고 나서는 스스로 와서 자기 처벌을 받으려고 작정한 거였구나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렸고, 그게 결국 자수감경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류명호 판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법정의 변론이라서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들 짐작은 하시겠지만,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영우 편이니까 법정의 변론을 하든 말든 뭐 상관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걸 입장을 바꿔서 검사님이 판사님실에 막 찾아가서, 판사님, 저 탈북 여성 엄벌에 처해주세요. 막 이게 나쁘고요. 저게 나쁘고요. 막 이러면서 하면,
그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대방인 변호사나 피고인들이 이걸 반박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너무나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거기서는 이제 살짝 눈 감듯이 류명아 판사님이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법정의 변론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법정이냐 판사실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없었다는 거죠. 상대방이 듣지도 못했고 방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판사님이 이제 묘수를 발휘하셔서 자수감경해 주시는 아주 귀한 사례였는데요. 지금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의사 선생님이 나와요. 네. 그래서 진단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한번 앞에서도 리뷰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잘 나오지도 않으신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의사 선생님 보고 이제 이렇게 상처를 보고 이거는 누가 때린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남편으로부터의 폭행이 있었다는 신고도 있었는데 그거를 들으셨는데 이제 원래 알고 계셨으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남편으로부터의 폭행이 그전에도 신고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람, 이 피해자의 막 상처 입고 폭행당한 이 모습이 이 피고인, 이 탈북 여성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실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가요? 이런 보신 적 있어요? 진단서에 대해서? 일단 그 진단서가 이제 많이 상해의 그 증거로 네. 중요한 증거로 많이 제출이 되긴 하는데 그 진단서 상에는 이제 간단하게 적어주시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듣고 내가 적었다라는 취지를 써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환자라고 해야 되겠죠? 네, 환자. 환자의 그 뭐라고 하나요? 환자의 진술? 진술이죠. 예, 환자의 진술에 따르면 누구누구에게 맞아서 그랬다, 타인에게 맞아서 그랬다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누구에게 맞았다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써주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해 진단서를 꽤 많이 보는데요. 보통 이제 굴러서 뭐 넘어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의 진술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서 발을 헛디뎌서 뭐 골절을 함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거나 누군가한테 제가 맞았어요라고 하면 타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이제 진술에 따르면 타인의 폭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음. 이렇게 적힌 것까지는 봤지만 그게 남편인지 지나가던 사람인지 왜냐하면 진단서도 굉장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이 직접 보지 않았잖아요. 남편한테 맞았는지 누구한테 맞았는지 보지 않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맞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적해서 하는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 자체에 그렇게 써셨는지 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여하튼 법정에서는 아주 편향적으로 탈북 여성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또 잘 이제 드러나서 나중에 또 사건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편향성이 드러나서. 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간이 다 됐나 네, 보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하 리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